전 국정원 북한 담당 K1이 들려주는 올때 탈북 사연, 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2024년 11월 어느 저녁, 저는 오래된 휴대폰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K선생 찾았습니다. 해산 제3고아원 출신 2009년생 여자아이. 이름 확인됨. 수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추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2021년 11월 14일 새벽 1시 42분. 아버지 리철수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4시간 18분의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의 탈출은 3년이 걸렸습니다. 거리로는 3200km. 그녀가 넘어야 했던 것은 강이 아니라 국경 4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3년을 썼습니다. 중국 내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돈을 지불하고 때로는 직접 중국에 들어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실제 기록입니다. 보안상 일부 이름과 장소는 변경했지만 그녀가 겪은 모든 일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리철수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딸의 소재를 아십니까? 해산시 제3고아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의원님,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북한 고아원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2024년 기준 약 380개의 고아원이 운영 중입니다. 공식 명칭은 육아원과 애육원입니다. 수용 인원은 약 8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고아원 아동들은 1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공장이나 농장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을 사회 배치라고 부릅니다. 수진은 2021년 당시 12세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15세가 되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고아원에 있는 아동을 탈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아원은 24시간 감시체제이고 아동들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기숙사로 배치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숙사는 고아원보다 경비가 느슨하고 무엇보다 밤에 탈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드디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진이가 해산 방직 공장 기숙사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국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탈출 예정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기숙사 2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높이 약 4m. 브로커가 사전에 전달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고 옆으로 구른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는 순간 끝이다. 수진은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 덮인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15세 소녀가 혼자 4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 하지만 수진은 뛰었습니다. 눈 위에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왼쪽 발목 외측 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진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끝까지 삼켰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참았니? 수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도 철조망을 넘으면서 피를 흘렸다고 들었거든요. 아빠가 참았으면 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0초 후 기숙사 옆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기숙사 탈출 시도의 68%가 개 때문에 실패합니다.
북한의 모든 기숙사와 공장에는 군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shepherd종입니다. 이 개들은 40m 밖의 인간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개가 짖으면 경비가 즉시 출동합니다. 그리고 발각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초속 약 12m. 경비 2명이 기숙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가 왜 저래? 바람 소리겠지. 오늘 바람 장난 아니잖아. 그래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냐? 뭘 확인해? 추운데 나가기 싫다. 그냥 바람이야. 경비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기숙사 담장 뒤 어둠 속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가르쳐준 대로입니다. 경비가 지나간 후 최소 3분은 기다려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3분 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왼쪽 발목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아,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 2km. 평소라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발목 부상을 안고 어둠 속에서 순찰을 피하며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수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걸었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수지는 즉시 눈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 속은 차가웠지만 발각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지는 2시간을 걸었습니다. 2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새벽 3시 50분. 수지는 드디어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압록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왼쪽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 안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발목이 신발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날씨에서 천천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피로였습니다. 15세 소녀가 혼자서 2시간 동안 공포 속에서 걸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압록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폭은 약 150m. 아버지가 건넌 바로 그 강이었습니다. 수지는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돌잔치 사진.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이 강을 건너는 거야? 수지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표면은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12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음과 물의 경계가 검은 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얼음 밑을 따라 헤엄쳐서 건너간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으로 얼음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었습니다.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300m 떨어진 경계초소에서 경비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 뭔 소리? 딱딱 하는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같은데. 그냥 얼음 부서지는 거겠지. 요즘 날씨에 얼음이 갈라지잖아.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야, 추운데 뭘 나가. 지금 영하 15도야. 얼어 죽겠다. 경비병들은 초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수지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소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천천히 얼음을 눌렀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얼음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름 약 1m. 구멍 안으로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물의 온도가 공기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옷을 확인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방수 비닐을 안에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들어가야 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아빠도 이 강을 건넜어. 나도 할 수 있어. 수지는 물속으로 다리를 넣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1도의 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목입니다. 찬물이 상처에 닿는 순간 수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상처에 찬물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통증이 10배로 증가합니다. 마치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과 같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랍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패닉을 억제했습니다. 진정해. 아빠도 이걸 이겨냈어. 나도 할 수 있어. 1분 후 수지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까지. 얼음 밑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이라 시야가 흐릿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빛이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위로 올렸습니다. 얼음 밑면이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얼음 밑면을 따라가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브로커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수지는 얼음 밑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5m, 10m, 15m. 폐가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20m를 이동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얼음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얼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안 깨져. 어떡하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쳤습니다. 더 세게. 딱. 얼음이 깨졌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얼음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후아.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입니다. 압록강 상공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반경 500m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수진의 실루엣이 눈과 얼음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젖은 옷, 하얀 얼굴. 경계초소에서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월선자 발견. 즉시 정지하라.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최후 경고다. 수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멈추면 잡힙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수지는 헤엄쳤습니다. 전속력으로. 사격.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수진의 오른쪽 1m 지점 물속에 박혔습니다.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탕. 두 번째 총알이 더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0cm 앞이었습니다. 탕. 세 번째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총알이 수진의 오른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수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것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관통상은 아니었습니다. 피부와 근육을 스친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약 5cm 길이로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물속에서 피가 났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로 들어왔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도 총 맞았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나도 멈추면 안 돼. 수진은 계속 헤엄쳤습니다. 왼쪽 발목은 부어있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3m, 왼쪽으로 2m, 다시 오른쪽으로 4m. 탕, 탕.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방향을 바꾼 후였습니다.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30초가 지난 것입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알았습니다. 곧 두 번째 조명탄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10초의 어둠. 이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수진은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20m를 이동했습니다. 쾅! 두 번째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예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기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조준, 수정. 사격.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였습니다. 70m, 50m, 30m.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20m, 10m. 집중 사격. 놓치지 마. 탕탕탕탕. 총성이 난사되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5m를 물속으로 잠수해서 이동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m, 2m, 1m. 수진은 갈대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수진은 갈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고통,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왼쪽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입술은 얼어서 파랗게 변했습니다.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신호입니다.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닐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나 여기까지 왔어. 그때 갈대 사이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기 있구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조선족이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여기 있으면 공안한테 잡혀. 수진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괜찮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수진은 그 남자를 믿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수진은 흐릿한 정신으로 주변을 봤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 곧 브로커가 올 거야. 남자가 수진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남자가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방에서 일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중국인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어리네. 15살? 얼굴도 괜찮고. 이 정도면 값이 나가겠는데. 수진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에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시골 총각한테 팔면 5만 위안은 받겠어.
한국 돈으로 900만 원 정도지. 수진의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통일부와 국제인권단체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약 64%가 인신매매를 경험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 비율은 78%로 상승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평균 거래 가격은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540만 원에서 1800만 원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외모가 좋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지는 15세,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5만 위안, 900만 원은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우리랑 가야 해. 싫어요. 놔요. 수진은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워. 닥쳐. 한 남자가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놔요. 제발. 저 아버지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여기서 끝이야. 남자가 수진을 끌고 가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조선족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40대 후반, 인상이 강인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누군데? K 선생이 보낸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K 선생. K 요원. 저였습니다. K 선생? 그게 누군데? 알 필요 없어. 이 애는 내가 데려간다. 우리가 먼저 찾았어. 우리 거야. 조선족 남자가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5만 위안 여기 있다. 이 애는 내가 데려간다. 더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돈 받고 물러나. 인신매매범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K 선생은 한국 국정원이다. 너희가 이 애를 건드리면 너희 정보가 한국 정부에 넘어간다. 그럼 중국 공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돈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어깨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아버지가 한국에 있어요. 안다. K 선생이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꼭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3년을 기다렸다고. 수지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3년. 아빠가 3년을. 그래. 내 아버지는 3년 동안 너를 찾았어. 그리고 K 선생도 3년 동안 너를 추적했어. 이제 안전해. 내가 책임지고 한국까지 보내줄게. 브로커는 수진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많이 다쳤네. 아주머니는 즉시 수진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어깨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부었습니다. 으윽. 수진이 신음을 냈습니다. 아팠습니다. 참아야 해. 소독 안 하면 더 심해져. 상처에 항생제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발목은 냉찜질을 했습니다. 얼음주머니를 발목에 대고 20분간 유지했습니다. 입술 상처에는 연고를 발랐습니다. 다 됐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야지.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이거 마셔. 체온을 올려야 해. 수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어때? 네.
조금 나아졌어요. 그럼 잠깐 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수지는 그날 밤 12시간을 잤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어깨 상처가 감염된 것입니다. 압록강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각종 세균이 있습니다. 그 물에 상처가 노출되었고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생제를 구해왔습니다. 중국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야. 한 병에 5만 원 하거든. 꼭 다 먹어야 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어? 제 엄마도 이거 못 구해서 죽었어요. 아주머니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수지는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하루 3번 7일 동안. 3일 후 열이 떨어졌습니다.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더 쉬어야 해. 발목이 나아야 이동할 수 있어. 일주일. 그럼 아빠를 만나는 게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움직이면 더 다칠 수 있어. 그럼 영영 못 갈 수도 있어. 수지는 참았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매일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갈게. 일주일 후 수진의 발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중국 남부까지 가야 해.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간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일주일. 버스랑 기차를 갈아타면서 가야 해. 수지는 다른 탈북 여성 4명과 함께 낡은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차는 중국 동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00km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차는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 중국 공안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사가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뭉치였습니다. 공안은 돈을 받고 차 안을 힐끗 보더니 그냥 내렸습니다. 통과.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둘째 날 차가 한 시골 마을에 잠깐 멈췄습니다. 한 중국인 남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이 애들 팔아? 안 팔아. 10만 위안 줄게. 저 어린애. 15살쯤 돼 보이는데.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안 팔아. 이 애는 한국 간다.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깝네. 이런 애가 농촌에 시집가면 20년은 일 시킬 수 있는데.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농촌에 팔린 탈북 여성의 평균 거주 기간은 18년입니다. 그들은 아내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도망치면 잡혀서 구타당합니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대부분은 그곳에서 평생을 삽니다. 옆에 앉은 30대 여성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저 새끼 말 듣지 마. 그 여성은 나중에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번 팔렸어. 중국 농촌에. 5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 어떻게 나왔어요? 탈출했어. 남편이 술 먹고 잠든 사이에. 그런데 잡혔어. 공안한테. 북송될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돈 줬어. 공안한테. 마지막 남은 돈 다 줬어. 그래서 풀려났어. 이번이 두 번째 탈출이야. 다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끝이지. 하지만 나는 안 잡힐 거야. 이번엔 꼭 한국 갈 거야. 셋째 날 저녁 차는 중국 중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쉰다. 버스표 끊어야 해. 일행은 허름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방 하나에 6명이 함께 잤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깨가 다시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많이 아파? 네. 좀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야. 언니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 다 죽었어. 엄마는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었고 아빠는 탄광사고로 죽었어. 오빠는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어. 너는? 엄마는 5년 전에 죽었어요. 병으로. 아빠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너는 행운이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언니는 왜 탈북해요? 가족도 없는데. 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싶어서.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 매일 굶고 매일 감시당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틀 후 일행은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최남단, 라오스 국경입니다. 버스는 2일을 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 농촌, 산, 강.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나라를 지금 건너고 있구나. 밤 10시 버스는 중국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이제부터 걸어야 해. 얼마나 걸어야 해요? 3시간. 숲을 지나서 강까지. 일행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내면 안 돼. 중국 국경수비대가 순찰한다. 일행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수진의 발목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3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 때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모두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30m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2개의 불빛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였습니다. 이쪽에서 소리 안 들렸어? 글쎄, 뭔 소리? 발소리 같은 거. 누가 걷는 소리. 그냥 동물이겠지. 이 근처에 멧돼지 많아. 2 군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땅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10m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렇지. 가자. 추워. 추워? 여기가 무슨 추워. 북쪽에 비하면 따뜻한 거야. 군인들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5분 후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일어나. 계속 가자. 일행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더 걸었을 때 앞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메콩강 지류. 강가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작은 고무보트 하나를 봤습니다. 저걸 타고 건너야 해? 그래. 6명이 다 타야 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일행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6명이 타니 보트가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보트가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라오스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기 뭐야? 보트 있어. 라오스 군인들이었습니다. 멈춰.
거기서 브로커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너 빨리 풀숲으로 가. 보트가 속도를 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은 쏜다. 멈춰. 하지만 브로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강변 풀숲에 닿았습니다. 내려. 빨리. 숲으로 뛰어. 모두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쏜다. 하지만 일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뛰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뛰어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다시 꺾였습니다. 아! 옆에서 뛰던 여성이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빨리. 수진은 다시 뛰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0분을 뛰었을 때 뒤에서 추격 소리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온다. 여기는 라오스 땅이야.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라오스? 하지만 아직 한국이 아닙니다.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에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진의 발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깨 상처도 거의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간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끝이야. 정말 끝이에요? 그래. 대사관 문만 들어서면 너는 한국 사람이야. 일주일 후 일행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번에는 버스였습니다. 합법적인 이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국경 세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세관원이 수진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16입니다. 실제로는 15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16살이었습니다. 세관원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 맞아? 수진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세관원이 계속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브로커가 세관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돈이었습니다. 세관원은 돈을 받고 수진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어느 도시. 브로커는 수진을 한 여관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어. 컨디션 회복해야 해. 대사관은 언제 가요? 이틀 후. 준비되면 데려다 줄게. 이틀 동안 수진은 제대로 먹고 잤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총소리, 조명탄, 인신매매범들의 얼굴. 이틀 후 브로커가 수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대사관 간다. 준비됐지? 네. 차는 30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이제 내 차례야. 저 문을 두드려. 그럼 끝이야. 아저씨는 안 가요? 나는 여기까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 돼. 알겠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잘 가.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K 선생이 약속 지켰다고. 네. 감사합니다. 브로커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혼자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사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발목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무거웠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렘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건넌 것은 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달랐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난 90일을 떠올렸습니다. 기숙사 창문에서 뛰어내리던 순간, 발목이 꺾이던 고통, 압록강 얼음 및 완전한 어둠, 조명탄이 터지던 공포, 어깨에 총알이 스치던 순간, 인신매매범에게 뺨을 맞던 억울함, 중국 3000km를 이동하던 불안, 라오스 강을 건너던 두려움, 태국까지 오던 긴 여정, 모든 것이 이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지는 한 번, 두 번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제 아버지가 3년 전에 한국에 갔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3200km, 90일, 4개의 국경, 그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만날 수 있어요. 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수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90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수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2주 후 수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수도 함께였습니다. 철수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3년간 추적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아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에서 15살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철수가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발목을 절뚝거리며 철수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리, 다친 거니?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철수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꽉,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수진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먼저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나는 그 길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봤습니다. 3년의 시간, 3200km의 거리, 4개의 국경, 수많은 위험. 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철수와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어느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멀리서 그들을 봤습니다. 철수와 수진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신라면이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이지. 와, 진짜 맵다. 천천히 먹어. 물 마셔.
한국 라면은 진짜 매워. 아빠도 처음 먹을 때 매웠어요? 그럼 나도 처음엔 너무 매워서 놀랐지. 둘이 웃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밤을 위해 한 남자는 새벽 1시 42분 얼음 밑을 헤엄쳤고 한 소녀는 90일간 3200km를 건넜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K 선생님,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나는 커피만 마실게. 저는 커피를 하나 사서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K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제가 압록강 건널 때 총 맞았잖아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 3년 전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할 때 가장 강해진다고 했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아빠를 지키려고 했어요. 아빠가 혼자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죽을 수 없었어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너를 생각하니까 멈출 수 없었어.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 하나를 닫았습니다. 코드네임 수진. 종료. 아직도 중국 어딘가에서, 라오스 어딘가에서, 태국 어딘가에서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편의점 앞에서 평범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머지 3000km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약 34,000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의원이었습니다.